안녕하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6강 초급반 매스타점 3가지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그 전에 오늘 오전에 큰 이벤트 하나 있었잖아요. 4월 마지막 거래의 시장 상황 어떤가요? 오늘 아침이 사실 오늘 새벽이죠. 미국 증시가 열렸을 때 오늘 새벽이 가장 4월 달에서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FOMC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케빈 허시 새로운 의장이죠. 새로운 의장의 생각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 파월 의장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또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여러 번 반대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동결 내지는 인상을 주장했었던 사람인데, 파월 의장이 연준의 이사로 가게 됨에 따라서 시장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좀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다가 물론 마지막에 반등은 했지만, 이 반등은 결국에는 M7 종목들의 호실적에 의한 반등이지 결국엔 시장 악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사실은 그게 영향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물론 WTI 유가지수 자체도 지금 108달러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이사로 가는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것은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성장주 중심의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호실적, 이 두 가지 트리거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승장이 이어진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불확실성이 생겼다, 발생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일단은 미국 이란 전쟁도 현재 리스크 자체는 시장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종전선언에 대한 기사들도 어저께 제가 공유는 했지만 반대로 정쟁 장기화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유가지수 자체는 수출 일변도인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초 대비해서 2% 정도 코스피가 빠졌는데, 그런 하락의 원인이 제가 앞서 설명한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강한 편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한 2.3%.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 증시에서 오늘의 특이점은 M7 기업들 중에서 알파벳, 구글이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YOY 대비해서는 거의 80% 정도 매출이 증가한 거거든요. 특히나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제미나이 구독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호실적 발표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약 6% 정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약 6.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인 인텔도 호실적으로 인해서 굉장한 급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CPU 관련된 주들도 오늘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미미했다. 근데 퀄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자사주 매각이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오늘자로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목 대형주들의 방향성에 따라서도 5월달 초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아니면 5월 초에는 견조하다가 실적 시즌 종료하고 나서 조정이 시작될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4월에는 굉장한 급등세가 이어졌고, 우리 4월에는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무려 30%나 올랐잖아요. 전 세계 1위 상승률입니다. 전 세계 1위 상승률이 우리 코스피였고 2위가 대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반도체가 AI 산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 다만 반도체도 결국엔 실적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실적 시즌이 종료되는 5월 10일 전후로 조정이 한번 올 수가 있다.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단 보유 종목들을 좀 관리하는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훈쌤 오늘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4월엔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또 제가 또 시드 이슈가 이 말 이제 지겹죠. 이제 이 말은 그만하겠죠. 지금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투자 성과 삼성증권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요. 보면은 약 49% 정도, 약 4,5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수익금으로는 약 4,500, 수익률로는 약 49%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자체가 30%나 올랐기 때문에 뭐 49%라는 수익률이 굉장히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 수익률 정도는 유지해 가고 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 구성을 주도주 중심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혹시 아직도 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은 훈훈한 주식 강의 1강부터 15강까지 반드시 보고서 주도주가 뭔지, 탑다운 투자가 뭔지, 왜 우리가 산업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잡으셔도 본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들은 언제 사야 할지를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초급반 그리고 3패턴이라고 한정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중급반 강의할 때 패턴을 10개 이상 강의를 했었고, 특히나 중급반은 훨씬 더 많은 변수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훈훈한 주식 강의 자체가 초급자 대상, 그리고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뭐 40대에서 60대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강의다 보니까 가장 쉬운 패턴 3가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급반 매수 타점 실적주 스윙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적주 중개
중대형주 스윙에는 이 매매법이 맞는데 급등주, 테마주, 소형주에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등주, 테마주, 소형주에는 또 다른 이론들이 필요하고 차트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 실적주, 중대형주, 스윙 투자에는 맞지 않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배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제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매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배열 초입 종목이라고 제가 써놨죠. 정배열이란 말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주식 강의 때 당연히 설명을 드렸었고, 가장 기본이 되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이 네 가지가 말 그대로 5일선이 가장 위에, 21선이 그 다음, 60일선이 그 아래, 120일선이 제일 아래,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정배열 모양으로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초입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 이유는 현재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배열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약 한 70% 정도는 정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정배열에 제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한 10위까지를 살펴볼게요.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에서 제가 11선이나 200일선까지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일단 그것을 지우고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MTS든 HTS든 주가 이동 평균에 들어가면은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색깔이랑 라인의 굵기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11선을 제거하기로 하고 61선, 121선, 그리고 200일선도 제거를 할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21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21선의 라인을 좀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라인 5로 가장 두껍게 했고 분홍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한 후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의 차트는 제가 5일선을 주황색, 21선을 분홍색, 61선을 빨간색, 121선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걸 보면은 여기가 5일선 주황색이 가장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분홍색이 두 번째로 있고요. 세 번째 61선이 빨간색이 세 번째에 있고, 121선이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게 정배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간격을 이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격이 굉장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정배열 초입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정배열 초입은 어디냐? 앞으로 가보면 이 정도 되는 부분이 정배열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과 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정배열 초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동평균선에 수렴이 있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어요. 약 9월부터 7월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횡보를 했고, 그러다가 21선, 오늘 설명할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 초입으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선 그 시점 정도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2025년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선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초창기, 제가 말하는 정배열 초입은 뭐 이 정도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의 이격의 선의 간격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을 때, 몰려 있을 때가 이동평균선의 수렴이고, 그때가 정배열 초입인데, 여기에서부터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게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은 증시의 고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는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이동평균선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계속 호실적이 반복되거나 계속 상승 재료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현재처럼 대세 상승장 때는 이렇게 대형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배열을 유지를 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10년 이상 경험을 했었던 박스권 장세에서는 절대 이런 차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세 상승장일 때 사실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들이고, 박스권으로 돌아올 때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는 종목들이 뭐 30% 미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분명히 올해 우리는 그런 시기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정배열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어떤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시총 4위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이게 정배열일까요? 정배열이 아닐까요? 아닌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꼬여있잖아요. 어디가 꼬여있나요? 파란색 저기 뭐라 해야 돼? 저기요, 저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5일선은 맨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21선이 두 번째 있는 것도 맞아요. 세 번째가 61선이라고 했죠. 근데 61선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이 그 위에 있어요. 이거는 정배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무슨 말이냐면 정배열 초입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그 정배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던가 역배열이 된다던가 그렇게 되면 그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나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5위 기업인 현대차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것은 정배열인가요? 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은 5일선은 맨 위에 올라가 있지만 21선과 61선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쨌든 61선과 121선 위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봉들이, 캔들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다음 주에는 이 21선이 61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배열은 되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61선과 121선의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도한 급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차트가 아닙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차 같은 대형주, 현재는 시총 100조인 기업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시총이 3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30조도 큰 대형주인데 이 대형주가 정말 각도가 수직으로 될 정도로 보스콘 다이너믹스 로봇 이슈가 발생하면서 CES를 기점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현대차가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두 달 사이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차트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차트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차트예요. 그런 종목들은 이동평균선도 천천히 이격을 넓혀갑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이동평균선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CES를 맞이해서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이 뭐 옆돌기도 하고 굉장히 완성도를 높게 보이면서 정말 이 단기간에 이 종목이 30만원대에서 무려 68만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 특히나 61선과 121선이 급격하게 이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현재 현대차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61선과 121선이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원점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서 수렴이 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바꿔서 올라가는 정상 패턴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나쁜 차트냐 좋은 차트냐를 떠나서 어쨌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를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두 달 뒤, 세 달 뒤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좀 더 주도주의고 좀 더 차트가 좋은 패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거보다 떨어지는 패턴을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6위인 SK 스퀘어를 볼게요. 어떤가요? 정배열인가요? 아니죠? 1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네, 저 꼬였으니까 아니죠. 이게 왜 꼬여있죠? 끝에만 보면은 정배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과정에서는 뭐 꼬이고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한 거는 현재 시점의 정배열을 말하는 거고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정확한 정배열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의 이격은 좀 벌어진 상태고요. 그럼 7위인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정배열인가요? 네, 정확하게 정배열이 맞고요.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좋아하는 패턴의 차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돌파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을 적절하게 받으면서 올라갔다는 게 제가 선호하는 패턴의 차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도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그리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뭐 현대차나 이런 차트에 비하면은 조금은 그 정도로까지는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확대를 안 하고서 멀리서 한번 바라볼게요. 지금 이 간격 61선과 120선의 이 간격 그리고 같은 시점에서 현대차의 간격 거의 현대차의 61선과 120선의 간격이 한 3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차트가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급등주를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거고 급등주란 얘기는 그만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서 완만한 각도의 정배열을 이루는 종목을 저는 가장 선호합니다. 그럼 8번째 시총 8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가요? 현재 정배열인가요? 5일선이 아래에 내려 있잖아요. 5일선이 가장 위에 있는 걸 제가 정배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일선이 아래에 있고 분홍색의 21선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61, 121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배열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이평선 수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2023년도에 11만원대이던 종목이 현재 165만원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3년 사이에 15배 정도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치고는 사실은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그리 벌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물론 지수 고점이기도 하고 PR, PBR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많이 벌어져 있었던 여기와 여기는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근데 이 조정을 받는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사실 121선이 좀 아래에 있긴 한데 얘도 더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120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모든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잖아요. 당연히 이동평균선
천천히 캔들을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격이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또 다른 호재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오면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적주들은 말 그대로 실적이 매년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째.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20년도부터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 이유는 재무제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재무제표를 MTS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16년도로 가보겠습니다. 딱 10년 전인데 매출액이 3조 5천억, 그리고 4조 2천억, 4조 4천억, 5조 2천억, 5조 3천억, 5조 5천억, 7조, 7조 8천억, 11조, 26조, 30조. 단 한 번도 매출액이 성장하지 않은 연도가 없어요. 10년 사이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엔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적 시즌 발표하고 나면 조금 떨어졌다가 실적 시즌 기대감에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어쨌든 1년에 4번의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다가 올라가다가 또 재료, 좋은 재료가 발생하면 지금과 같이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좀 더 군비 확산이 됐다라는 재료가 발생하게 되면 급등하기도 하고, 또는 스페이스X 같은 좋은 재료가 발생하면 항공우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다시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좋은 종목들만 봤잖아요. 대부분 다 정배열이거나 뭐 정배열로 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럼 시총 9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떨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봤던 차트와 좀 사뭇 다르죠. 이게 바로 역배열입니다.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요. 21선, 61선, 121선. 완전히 반대죠. 이게 바로 역배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를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삼천단 제약의 악재, 그리고 ABL 바이오의 악재 같은 제약바이오 자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악재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무려 68조, 지금 많이 떨어져서 68조였거든요. 거의 80조 이상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시총 1위 기업이 이 업종의 대표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대표주가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수 있어요. 재료를 보고 투자하거나 뭐 학회 일정을 보고 투자하거나 또는 임상실험 일정을 보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기준으로 하는 이 주식 강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초보자는 탑다운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탑다운은 말 그대로 산업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건 바로 시총 1위 기업, 그 업종 내에서 시총 1위 기업이 우상향 정배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배열이에요. 그럼 절대 제약바이오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언제까지 역배열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작년에는 또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작년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도 했었고 제약바이오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 보시면은 2025년 1월달로 가보면 이 정도 시점이 되죠. 그리고 2026년 1월이 이 정도 시점이에요. 2026년 1월이 최고점입니다. 198만원. 그렇다는 얘기는 140만원대에서 190만원대까지, 이때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정배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뒷부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 모든 정상적인 종목들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어서 정배열이 됐던 종목이 평생 정배열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역배열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배열이었다가 고점 저항에 부딪혔다가 역배열이 되었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정배열이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역배열로 가고 있는 패턴이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또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하다가 언젠가 정배열이 될 겁니다. 저는 그때 제약바이오를 살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분명히 정배열 초입의 종목을 21선 돌파 시 매수라고 제가 했는데, 여기에 당연히 거래량 급직이라는 옵션이 붙으면 훨씬 더 이상적인 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쌍용 ENC는 사실 제가 예전에 매매했었던 테마주, 그 건설의 테마주인데, 얘를 예로 들자면은 지금 이 차트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차트에서는 이 빨간색 진한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지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럼 그 지점이 약 4,900원대 정도 되겠고, 그 4,900원에 21선 돌파하고 나서는 정배열 추세로 가면서 약 30% 정도 상승한 차트를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최신 차트들도 많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정배열 초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든 제가 이제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정상적. 멀쩡한 종목이에요.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상한 테마가 붙지 않은 정상적인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인 실적주는 당연히 21선 돌파의 상승 수급 트리거가 되는 지점이 발생을 하겠죠.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21선 돌파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그널이 되겠고, 그 다음엔 61선이 121선을 돌파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 차트를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24년 6월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24월 4년 6월이 최근에 그래도 가장 큰 바닥이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서 이 공식을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21선 돌파 지점은 당연히 이쯤에 있었을 겁니다. 21선 돌파가 발생을 했을 거고, 그럼 골든크로스는 어디냐? 여기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면 2024년에 차트를 확대해보면 제가 빨간색 선을 61선이라고 표현을 했고 121선을 파란색이라고 지금 설정을 제가 해놨는데 61선이 120선을 돌파할 때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024년 8월의 어느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차트를 볼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돌파하게 되는 거는 며칠 뒤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분명히 특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고 나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61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지점에 대한 추세는 그 정도 시기에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21선을 분홍색이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분홍색 선을 돌파할 때가 이날입니다. 바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7월 24년 7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뼈쪽 튀어나온 게 보이죠. 밑에 있는 게 거래 금액인데 누가 봐도 뼈쪽 튀어나온 거래 금액이 파란 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장대 양봉이 발생한 날이죠. 그러고 나선 정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바로 정배열이죠.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이후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제법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려 3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수주나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에 겪는 굉장히 흔한 패턴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20-30% 떨어지는 거는 실적주에 있어서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상승장을 겪고 있기 때문에 10%만 떨어져도 겁을 먹지만, 일반적인 주식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0-40% 떨어졌을 때가 수두룩합니다. 1년 중에 30% 이상 떨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지지를 확인하고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원칙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좋은 패턴들이 오히려 이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들도 오죠.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또다시 뭐 실적이라든지 호실적이나 이런 재료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는 어떤 재료인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좋은 재료였겠죠. 호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임상 발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서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약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차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선 보시는 것처럼 그걸 최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하락 추세를 거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상한 패턴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그 차트를 보면서 그대로 설명드리면 21선 돌파 지점이었었다고 했었죠. 대략적으로만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대략 여기가 앞서 말했던 21선 돌파 정도 지점이 되겠고, 골든크로스가 이때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배열이라고 했죠. 정배열이면 이런 구간들이 다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정배열이 되겠고요. 고점 저항이라고 표현했었죠. 고점 저항이 뭐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고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또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고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은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역배열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박스권 조정을 받은 겁니다. 하방은 또 견조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고점 저항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만 해도 골든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61선이 120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이 부분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데드크로스.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정확하게 61선이 120선을 뚫고 데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장기 이평선의 변곡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또는 장기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스는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온 상태고 역배열 상태죠. 그럼 여기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정상적인 실적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이후에는 이평선 수렴의 기간을 거쳐야죠. 아직은 이평선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정배열에서도 제가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천장 제약이라든지 제약바이오의 추가적인 악재가 그 트리거 역할을 했겠죠. 그럼 이 이평선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낙폭이 줄어들고 점점점 수렴이 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평선 수렴은 결국에는 횡보 기간이죠. 횡보 또는 기간 조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언젠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1선을 돌파하는 상승 수급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실 분들은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이평선이 어느 정도 하락을 지금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싼 가격이긴 해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왜냐면 좋은 종목이 많은데, 주식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정배열 뚫으면서 매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굳이 이런 떨어지는 칼날 종목을 잡을 이유가 있겠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역배열의 하락 낙폭이 줄어들고 점점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21선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 시점에 저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응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벌써 한 20분 가까이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실적주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실적주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도 있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은 정말 미친 듯이 몇 년 동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조선이나 반도체 같은 사이클 산업들이. 근데 반대로 사이클 산업들은 미친 듯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역배열과 이평선 수렴 기간이 무려 1년 반, 2년 되는 기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삼성전자는 이 시점을 맞이하고 있죠. 정배열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왜냐면 실적이 내년까지도 엄청 잘 나온다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치, 잠정 실적 발표의 예상치 그대로 나왔고 HBM의 매출이 거의 반 정도 넘을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들도 나왔는데,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스피를 팔아야 될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정배열 추세가 유지되다가 당연히 그때쯤에 고점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뒤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16강에 이 매수 타이밍 3패턴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한 실적주의 사이클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특히나 매수 매도법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데 거의 40분 가까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이 패턴, 지금 3개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정배열 초입이고 21선 돌파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시그널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배열 초입이 돼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21선 돌파가 나오기 전에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선 여기 있다면 21선 아래에 캔들이 있어요? 그럼 아직 21선 돌파를 못한 거잖아. 그럼 이게 그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점들을 설명시키느라고 지금 실적주의 전체 패턴, 상승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패턴인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급등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한가 나온 종목 15% 이상 상승한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종목은 그럼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상한가 종목인데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를 이탈하고서 막 하락을 하고 있네? 그러면 누구는 이거를 조정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눌림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공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나고 나면 눌림목이 맞아요. 왜냐면 급등했었다가 눌렸다 다시 올라간다면, 전제가 다시 올라간다면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눌렸다가 평생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인 17강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6강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훈훈한 주식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